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추경, 3차 추경, 제가 역대 최초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역대 최초입니다. 역대 최초의 3차 추경,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절대 정치적인 평가 말고요, 경제적인 판단에서 어떤 평가를 또 내릴 수 있는지, 또 어떤 거에 유의해야 되는지, 특히 유의할 점이라 한다면 한국판 뉴딜인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한국판 뉴딜, 특히 디지털 뉴딜을 가볍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2020년 하반기에 어떤 사업 전략을 꾀야 할까, 어떤 경영 전략을 스탠스를 가져갈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한국판 뉴딜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정부 사업의 관점에서 기업들이 영위할 만한 R&D 투자라든가 또 어떤 고용 지원금이라든가 투자 지원금 같은 것들을 유치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 경영을 하려는 그런 기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합,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또 이 추경 논의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말씀을 또 진행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7월 3일입니다. 지난주죠. 추경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죠.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폭의 추경 정부안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변화보다는 확정안을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 텐데, 정답부터 드린다면 어쨌든 35.1조 원, 35.1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규모로도 그렇고요, 세 번째 추경이라는 것도 역대 최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대 최초의 3차 추경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고, 정부는 이 35조 원에 해당되는 이 추경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나름대로 2020년 하반기에 방향성을 좀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돼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추경이라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근데 2차 추경은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그래프 상에는 1990년대를 제외하고 가지고 왔긴 했는데, 이 1990년대 말, 소위 IMF 외환위기, 그때 추경이, 2차 추경이 두 해에 걸쳐 있었고, 또 2000년대 초반에 두 번에 걸쳐서 2차 추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이 다섯 번째 2020년에 있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차 추경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 3차 추경까지, 그 3차 추경까지 합산한 금액 대략 한 60조 원에 가깝습니다. 60조 원에 해당되는 이 추경 규모, 특히 단일 추경, 이 3차 추경만 가지고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욱이 2020년 세 번에 걸친 이 추경 규모가 거의 60조 원, 59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조 원에 가까운 이 추경 규모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쓰일까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보내드렸던 이 추경 확정안을 가지고 핵심이 되는 표현이 요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차 추경 확정안에 대한 그 보도자료는 제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총 지출, 제가 경제전망 강연할 때도 본 예산, 2020년 본 예산이 512조 원이다. 512.3조 원. 그게 9.1%나 늘린 거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의 규모를 9.1%나 늘렸다. 그때부터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이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세입이 안 이루어지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려면 당연히 정부의 부채를
감안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크게 커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이후에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예산이 512조 원 규모가 아니라 546조 원에 해당되는 총 지출 규모가 성립이 된 겁니다. 다만 왜 59조 원의 추경이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세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쓰는 거, 채무를 부담하고 더 많이 쓰는 것도 이 추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입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 세입을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들의 매출이 주니까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이 줄 수 있고요. 또 여러 근로자들의 소득이 주니까 또 취업자들이 실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소득이 주니까 그죠? 소득세가 줄겠죠. 소득이 위축되면 소비가 줄죠. 그럼 소비세도 줄겠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만큼 거두려고 했는데 안 거둬줄게 하는 컨셉 자체가 그거 자체가 지원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내가 당신한테 얼마 회비를 1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100만 원 이번 달에는 안 받을게 하는 것도 지원이라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줄어들고 총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계가 이건 정부인데 가계라는 입장에서 총 지출 쓸 돈은 더 많아요. 아이들한테 줄 용돈은 더 많아져요. 근데 들어올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겠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재정 수지라고 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얼마나 차지하나 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히 국가 채무가 이렇게 크게 늘고 있고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느나를 보여주는 지표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의 예산을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추경을 편성하면 정말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기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GDP 추이에요. GDP.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GDP 증가율이죠. 근데 그 GDP 규모가 우리나라가 아직 2천조 원이 안 됩니다.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GDP 수준이. 근데 한 해 GDP가 명목 기준으로 약 1919조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이 1898조 원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이 추경의 규모가 얼마나 기여를 할까를 판단하려면 명목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냥 실질로 그냥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질 기준으로 전체 국내 총생산이 1849조 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작년이 그랬고 2018년이 1812조 원이에요. 그럼 얼마나 늘은 거예요? GDP가 얼마나 늘었어요? 계산을 해보면 약 37조 원 늘었네요. 이 37조 원 늘은 게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2% 증가한 거예요. 1812조 원이었다가 2% 경제 성장해서 1849조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였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된 GDP의 증가 규모가 지금 37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7조 원 가지고 2% 성장을 누렸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부채를 짊어지든 어쨌든 해서 정부의 추경 규모 약 60조 원에 해당되는 추경 규모가 2020년에 반영이 되면 추경이 없을 경우 만약에 GDP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추경이 상쇄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2018년에서 19년 동안 실질 GDP가 37조 원 늘었는데 37조 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역할을 하겠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 정부의 이
추경이 없었다면 경제의 성장 속도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상쇄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디에 쓰일까입니다. 어디에 쓰일까? 어떻게 쓰일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정부 지출을 구성하는데 한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도 어디에 투입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한 단위를 또 어디다 쓰이면은 전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부모가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아이가 용돈의 규모가 늘어나면 무조건 건강해질까? 아이가 우유 사 먹는 데 쓰면 더 건강해질 수 있지만 불량식품 사 먹는 데 쓰면 더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일까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산업 연관 효과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 효과, 뭐 이런 취업 유발 계수, 뭐 이런 생산 유발 계수,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연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질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어떻게 쓰일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좀 가볍게 보기 위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35조 1천억 원에 해당되는 추경 확정안이 특히 세출 사업 부문, 어디다 돈을 쓸까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떻게 쓰는지를 여기 자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재정 지원입니다. 금융 패키지.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견기업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과 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추경이라는 것이 뭐 하는데 초점을 두냐면 첫 번째가 위기 극복이에요. 그럼 위기 극복을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충격이 없었으면 정상적이었을 기업이 코로나19로 휘청휘청 하니까 이 기업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금융 안정인 거죠. 그걸 지원을 해주면 얘가 혁신적으로 혹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러면 얘네들이 견조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세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출을 하지만 좀 예산을 추경을 더 확대 재정 편성해서 지출은 하지만 이게 결국은 회생시켜서 혹은 사라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나중에 또 세입을 제공해 준다 라는 컨셉인 거예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고용 안정 특별 대책이 있습니다. 그게 9조 원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고용 유지 지원금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 특히 직격탄이 되는 산업, 이제 항공산업, 면세점업, 여행 서비스업 이런 쪽은요 계속 무급휴직주기예요. 거의 무급이. 그러니까 무급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은데 유급휴직자도 많고 무급휴직자도 많아요. 실제 계속 휴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출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일터에 일을 하러 와도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공산업에서는 대부분의 거의 한 5분의 1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5분의 4 정도는 스튜디오스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휴직 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의 매월 급여를 받는 승무원들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유급휴직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시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항공산업이 버티게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이들을 자르지 않게 만들려면 유급휴직을 계속 연장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항공산업이 이 유급으로 100만 원씩 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급휴직을 계속 버틸 수 있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관광객이 많아지고 항공 운송량이 많아질 경우 이제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들을 휴직자는 이제 취업자에 들어갑니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의 범주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고용률 컨셉에선 그렇죠. 고용률을 유지한다 그러면 실직이 아닌
휴직을 갖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할 수 있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직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영위될 때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해 준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인하되고 또 통화정책 무제한 발휘하고 재정정책, 재난기본소득 다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누구한테나 다 도움이 되겠지만 원래 고자산가들은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고조산가들은 어차피 나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산 가치는 올라가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나는 돈이 많아지는데 또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니까 용돈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자동차 구매 건수가 작년보다 더 많아요. 폭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의 고급 럭셔리 굿의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그 숫자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어차피 이런 종류의 재화는 고소득층, 중소득층 이상이 구매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영역을 이런 계층, 고소득층, 중소득층 이상의 계층들이 소위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용돈이 막 쏟아지니까 소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건데, 저소득층은 지금 힘든데 100만 원 지원 받아서 그냥 쌀 더 먹는 거죠. 극단적인 취약계층을 예로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경기 보강 패키지입니다. 경기 보강 패키지에는 내수와 수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더 강구합니다. 물론 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저도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지금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들이 노동비를 아끼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과 맞닿아 있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으로 리쇼링하면 시장과 멀어지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리쇼링 정책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리쇼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안으로서 지금 또 부상하는 용어가 얼마 전에 기자님이 한 분 물어보셨는데 니어쇼링이라고 하죠. 니어쇼링. 리쇼링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한국 인근에 쇼링 할 수 있게 하는 거. 하여튼 그런 종류의 부분의 정책 지원을 많이 늘리고요. 그 밖에도 여러 바이러스의 방역을 위해서 또 감염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보건 이런 분야에 필요한 인프라와 치료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는 것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한국판 뉴딜인 거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금부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국판 뉴딜의 나름의 골자, 방향성만 말씀드릴 그것만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 추경이 확정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된 거고요. 7월 달 안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가 한국판 뉴딜이니까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판 뉴딜은 지금 보시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카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도 제가 같이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더하기 고용 안전망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에는
이렇게 네 가지 꼭지가 있다. 한 가지는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거는 2020년 예산안에도 이미 나왔던 거예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빅데이터와 5G와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강화하고 여기에는 핵심 인재의 양성도 포함이 됩니다. 5G 인프라를 조기 도입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디지털 포용 인프라 및 안전망을 구축한다. 안전망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도 필요해요. 그런 사이버 보안 인프라도 구축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 갭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리딩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많은데 계속 쫓아가는 기업들은 지금 오늘 내일 생계가 바쁜 그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지금 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갭을 줄여보자 디지털 포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하는 거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SOC를 디지털화하자. 기존의 SOC를 전환시키자. 뭘로? 디지털 SOC로 전환하자. 그래서 말 그대로의 스마트 물류,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그리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해서 스마트 시티화하자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다. 이게 주요 골자이고요. 종합계획이 나오면 더 디테일하게 한국판 뉴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첫 번째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그러니까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공공시설 같은 경우 에너지를 제로화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분산 전력을 배치하는 거, 그겁니다. 녹색 산업의 생태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하고요. 그린 뉴딜 선도 기업 5대 녹색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라는 것은 태양광과 ESS가 합쳐진 개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태양광 더하기 ESS 이 설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차저라는 것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지만 태양광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비 오는 날에도 한밤중에도 많이 과잉 전력이 생산됐던 그런 낮에 저장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이제 출원해서 실시간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지금까지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이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한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국에서 그것을 나눠서 쓰는 중앙집중식이었는데 분산형이라 한다면 그 건물은 그 건물이 직접 자가 발전, 그 도시는 그 도시가 직접 자가 발전, 그 섬은 그 섬이, 그 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그 공장은 그 공장이 스스로 발전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형 시스템을 확산하는 게 하나의 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또 한 가지가 고용 안전망 강화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 안전망을 또 구축하고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고용보험화라는 얘기를 또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을 좀 확대하는 그런 거, 그리고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소위 앞에 말씀드렸던 DNA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노력, 기존 다른 분야에 있던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런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유망산업, 신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한다는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 안전망 강화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다만 여러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좋다, 그런데 국가 채무는 어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도 이미 실렸듯이
문재인 정부, 현 정부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가 채무가 그냥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인 거죠. 근데 국가 채무 규모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얼마나 늘어나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아무리 늘어나도 GDP가 그만큼 막 같이 받쳐주는 경우라면 이게 큰 규모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많나,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보는 것처럼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럼 이제 국가 채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 혹은 위기 극복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 채무에 이미 많이 의존해서 재정 건전성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제 뒤로 하고요. 그냥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글로벌 뎁 크라이시스, 말 그대로 세계적인 글로벌 부채 위기 상황에 온다. 그럼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재정 투입을 할 거냐,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그냥 이렇게만 할 거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정책들을 가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추경과 확장적 재정 정책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를 감안하고서라도 어쨌든 이런 위기 극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제가 단어를 하나 넣자면 타겟입니다. 타겟. 타겟이 명확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핀셋 정책, 말 그대로 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집중되는 산업,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그런 어떤 특정 계층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특정 산업은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이지 코로나19 충격이 아니면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어. 그런 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해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쓰러질 기업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지원이 많아지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무분별한 재정 정책보다는 이제는 타겟이 명확한 취약계층 혹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회생시켜 줄 수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견조하게 성장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로 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targeted policy, 타겟이 명확한 경제 정책을 가동했으면 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온 국민의 생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교감하시면서, 기업은 이런 소위 추경과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정확히 읽으시고 또 가게 여러분들이라면 투자 관점에서 그런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 다양한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